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미군이 엿새째 이란 공습을 이어가며 공격 범위를 수도 테헤란 외곽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발전소와 교량이 공격받으면 중동 전역의 인프라를 겨냥하겠다며 맞대응을 경고했고 후티 반군도 지원 태세를 갖추는 모습입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미국이 엿새째 공습에 나섰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미군 중부사령부는 약 3시간쯤 전인 새벽 3시, 미 동부 시간으로 16일 오후 2시부터 공습을 재개했다며 이란 군사력 추가 약화를 위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엿새 연속으로 야간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란 매체들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게슘섬 등 남부 지역을 다시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군이 이란 수도 테헤란 외곽과 내륙 안쪽으로 공습 범위를 전격 확대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미사일 기지가 있는 중서부와 북부 여러 도시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테헤란 외곽에서는 방공부대가 적의 정찰기에 대응해 방공망을 가동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전했습니다. 미국은 해상 봉쇄도 사흘째 이어가면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선박 한 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강력한 공습 때문에 이란은 합의를 원하고 있다며 이란을 곧 패배시킬 거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They want to settle so badly. They don't like what we're doing. And they do want to settle. We'll find out whether or not we settle with them or we just finish it off. And we'll have Iran defeated soon. They'll be defeated very soon. 네, 이런 가운데 이란도 맞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요? 네, 이란군은 미국이 발전소와 교량 등 자국의 기반 시설을 공격할 경우 중동 전역의 인프라를 보복 대상으로 삼겠다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군 대변인 성명을 인용해서 미국이 위협을 실행에 옮기면 영내에 남아있는 모든 인프라를 타격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쿠웨이트와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공격을 지원하는 주변국들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교량 등 민간 인프라까지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란은 미국에 의해 자국의 전력 인프라가 공격받을 경우에 대비해서 예멘의 후티 반군에게 홍해 원유 수송로를 봉쇄할 대비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티 측은 홍해 관문인 바브엘 만데브 해협 인근에 미사일과 드론 배치를 마쳤으며 현재 공격 개시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할 경우 사우디의 원유 시설과 주요 인프라도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اتجه للتصعيد بدلا من أن يحترم نفسه وأن يكف عن حصارنا. 이미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된 상황에서 홍해까지 마비될 경우 중동의 양대 원유 수출로가 동시에 막히는 사상 초유의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우려되는데요. 다만 이날 국제유가는 향후 사태 전개를 지켜보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장보다 0.9%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무력 행사 수위는 높아지고 있는데 대화 채널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습니까? 네, 백악관은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위반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발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은 계속 미국과 대화하고 있으며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설명 잠시 들어보시죠. Iran very much continues to talk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express that they want to make a deal with us because they are suffering devastating blows on behalf of our United States military. 반면 이란에 억류됐던 미국인 한 명이 풀려났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발표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이란 사법부 공식 매체인 미자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과 달리 이란 교도소에서 미국인 수감자가 석방되거나 교환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대국민 연설에 나섰는데 백악관은 연설 앞부분에서 이란에 대한 내용도 언급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미군의 공습 범위가 이란 내륙으로 확대되고 지상군 투입 시나리오까지 거론되는 상황인 만큼 군사작전의 향방과 협상 조건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들으신 대로 오늘 오전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예정된 가운데 이란 관련 언급 외에 중국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거란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외국의 선거 개입을 허용할 수 있는 미국 투표 체계의 취약점을 설명하며 그동안 수집한 기밀 정보를 직접 공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솔직한 시선으로 듣는다면 충격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모든 내용은 함께 제시될 사실과 증거로 뒷받침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사기간 3차 연장을 시도하던 종합특검은 수사 동력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앞서 구속심사에 출석한 심 전 총장은 취재진에 법정에서 소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는데 총장이 오늘 그 내란 가담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계엄 당시 상황 및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심 전 총장의 해명 내용과 이미 수집된 증거 등을 볼 때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동안의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심 전 총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계엄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받자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1심 재판부가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뒤 수뇌부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해왔지만 법원은 일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심 전 총장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사기간 3차 연장을 노리며 막판 무더기 영장을 청구하고 있는 종합특검이 이번 주만 3차례 신병 확보에 실패한 만큼 수사 동력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대법원은 어제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면서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도피시켰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이 오는 24일 마무리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방산 수출이 목적이었다고 혐의를 거듭 부인했는데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오늘은 다시 중보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 2024년 3월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도피성 출국 논란이 일자 호주로 떠난 지 11일 만에 귀국했습니다. 당시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망에 오른 이 전 장관은 출국 금지 상태였는데 호주 대사로 임명되자 법무부가 곧바로 출국 금지를 풀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최상병 특검에서 주요 사건으로 다뤄진 이 의혹은 기소된 지 8개월 만인 오는 24일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에서 모든 주요 의혹들이 시작됐다고 봤던 특검은 도피 출국 의혹의 정점에도 윤 전 대통령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최상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대통령과의 연결고리인 이종섭 전 장관을 외국으로 도피시킨 중대한 범행입니다. 당시 안보, 외교, 법무라인 책임자였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차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이 과거 방산 수출에 큰 성과를 냈다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거쳐 대사로 임명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없이 출국 금지만 연장했다고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한 게 이례적이었다는 등 혐의에 부합하는 증언도 재판에서 나온 가운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어떨지 주목됩니다. YTN 신규입니다. 오늘 19일로 예정됐던 2차 종합특검팀의 김건희 씨 첫 소환 조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이틀 뒤인 21일로 미뤄졌습니다. 특검은 김 씨를 관저공사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창형 2차 종합특검팀의 김건희 씨에 대한 첫 소환 조사가 오는 19일에서 21일로 연기됐습니다. 조사를 사흘 앞두고 김 씨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날짜를 늦춰달라 요청했고 양측의 조율 끝에 이틀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날 김 씨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특가법상 알선 수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특검은 김 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인테리어 업체 21g 측으로부터 디올 의류 등 고가의 선물을 받고 관저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g이 다른 건설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공사를 수주한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건데 앞서 사건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해 김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디올 자켓 16벌과 허리띠 7개, 팔찌 4개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종합특검팀은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 등을 통한 행정안전부 예산 불법 전용 의혹에도 김 씨가 연루됐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 발언을 두고 여당 내에선 친명계를 중심으로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사이비 예언자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는데 당권 주자들 가운데선 정청래 전 대표만 말을 아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필연적 실패, 검찰개혁 의지 부족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날선 비판을 쏟아낸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은 종일 들끓었습니다. 친명계 최대 모임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사이비 예언자나 할 소리라고 꼬집었고 친명 의원들도 저마다 총대를 맸습니다. 대통령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 누구를 대안으로 두고 이제 갓 1년이 지난 대통령을 흔들어대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낸 겁니다. 저는 금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 부분 현실과 괴리가 돼 있다. 그리고 왜곡돼 있다. 당권 주자들도 대부분 유 작가 발언이 지나치고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유 작가께서 말씀하신 것이 꼭 다 맞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은 왜 그러셨을까? 충정은 이해하겠으나 그것을 저렇게 저주와 악담식으로 표현한 것은 좀 맞지 않는 게 아니냐. 무조건 모든 것을 선악으로 구분해내려는 것이 오히려 더 필패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청래 전 대표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구체적인 언급 없이 이런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기자님 머릿속 생각으로 쓰세요. 제가 계속 노코멘트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당 안팎에선 유 작가 발언의 시점과 배경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일종의 당권 경쟁 참전으로 보는 시각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특정인 발언에 대해 별도 입장을 갖거나 대응하지 않는다면서도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가치는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요 당권주자 4인방은 모두 첫날부터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당권 레이스가 공식 시작된 가운데 유시민 작가 발언의 파장으로 노선 대결도 더욱 가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후반기 국회가 40일 넘게 공전하는 사이 국민의힘은 장외 대여 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민생 발목 잡기를 봐주지 않겠다고 경고했지만 재헌절 전 원구성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에 돌입한 지 2주째.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당 지도부가 국회 본관 앞에 총출동했습니다. 입틀막법 폐기하라! 이른바 입틀막법 폐지와 야당 추천 선관위 특검 요구 결의대회를 열고 장외 총공세에 나선 겁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병 실종 당일 골프 의혹을 고리로 맹폭을 이어갔는데 이미 명백한 탄핵감이다. 발언 수위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했던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 탄핵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는 사이 후반기 국회 개문 발차를 위한 원구성 협상은 제자리 걸음만 되풀이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재헌절 전까지 타결하라고 못 박았지만 막판 협상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에 협상이 종료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겁니다. 진척이 없기 때문에 추가 회동은 지금으로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재헌절까지 국민의힘이 민생 인질극을 이어가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제는 결단하겠다. 최후 통첩도 날렸습니다.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업으로 멈춰서 있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입니다. 끝까지 민생을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걸.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를 열고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부터 밀어붙일 태세인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예고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원구성이나 특검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국회에서 열리는 재헌절 경축식 대신 올림픽공원으로 향하겠다고 공언했는데 헌법 정신을 기리는 재헌절 행사마저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이 된 재헌절 기념 행사가 국회의사당에서 열립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조정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여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8주년 재헌절 경축식을 개최합니다. 다만 국회 원구성에 동참하지 않고 장외 대여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가 경축식에 불참하고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TF가 출범 6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배후 세력 의혹에 대해서는 배후를 특정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한 남성으로부터 피습당했습니다. 좀 거취 표명 예고했는데 입장이 어떠세요? 지지자인 척 다가가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 김모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당시 경찰은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범과 배후 세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고 경찰은 사건 발생 2년이 흐른 올해 1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을 국가공인 1호 테러로 지정해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60여 명 규모의 TF까지 꾸려 6개월 가까이 다시 사건을 들여다본 경찰은 배후 세력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씨의 편향적인 사고와 극단적 성격, 공범의 조력이 합쳐지며 범행하게 됐다는 게 경찰의 최종 판단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자신의 정치 성향에 맞는 유튜브 영상을 꾸준히 봤는데 프로파일링 결과 정치적 신념에 맞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편향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지난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있었던 이 대통령의 외부 일정을 쫓아다니며 모두 6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8일 강력팀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신병 확보에 나선 건데요. 앞서 구속 송치된 강력팀장은 유족에게 사죄했지만 장윤기를 봐줄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 지난 8일 구속된 데 이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특별수사단은 강력팀장의 바로 윗선인 형사과장 박모 경정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친 혐의입니다. 앞서 구속 송치된 강력팀장은 그동안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는데 특별수사단은 형사과장이 강력팀장과 서장 사이에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는 역할을 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전 광산서 형사과장 등을 입건하여 수사 중이며 제명 의율 판단 과정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또는 외부의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구속 송치된 강력팀장은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유족에 사죄했습니다. 다만 특별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실체적 사실관계와 거리가 있고 장윤기를 봐줄 의도도 없었다며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검찰이 경찰의 수사 빈틈을 메운 사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 살인으로 묻힐 뻔한 사건부터 아동학대까지 이 사건 은폐를 막아낸 구체적인 수사 기록들을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단순 살인 사건으로 묻힐 뻔했던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안 수사로 강간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장윤기 역시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의 부실 수사와 봐주기 수사 의혹의 실체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 검찰의 보안 수사로 경찰 수사의 빈틈을 메우거나 묻힐 뻔했던 사건을 밝힌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달 울산에 사는 10대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휴대전화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은 건데 당초 경찰은 누나의 남자친구만 사기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 보안 수사로 누나와 남동생도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지 약 2년 만입니다. 아파트 부실 시공도 모자라 이를 문제 사는 입주 예정자들의 입주를 방해하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했던 건설사. 이 같은 횡포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꿨던 300여 명의 입주 예정자들은 4년 동안 입주를 하지 못한 채 원룸 등을 전전해야 했지만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지검이 보안 수사를 통해 8년치 회계 자료와 계좌 거래 내역 2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수사 기록을 분석한 끝에 시공사 대표 등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020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 15명을 120여 차례 학대한 사건 역시 검찰의 보안 수사로 추가 범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직 재직 시절 알게 된 내부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고 보안 수사를 통해 공범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얼마 전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검찰의 보안 수사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역 법조계도 보안 수사권 폐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폐지할 경우에 검경 간 상호 견제와 협력 구조가 무너져서 수사의 질이 저하되고 그로 인해서 국민의 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봐주기 부실 수사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해도 되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경찰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체육단체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경찰을 조롱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잇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기계실 출입문을 무단으로 파손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성조기를 치마처럼 두른 채 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지난달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끝까지 막아선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입니다. 경찰이 체육단체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참정권 보장 주장하시는데 체육단체 일할 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가시죠. 지금도 본인이 분노하다 생각하십니까? 앞서 A씨는 지난 10일 경찰 조사에서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증거보전 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해 체육단체 진입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모 경정을 가로막고 중국 경찰이라 조롱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과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소지품을 불법 수색한 30대 남성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지난 7일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기계실 출입문을 무단으로 파손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오는 21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잠실 개표소 시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다양한 직업의 현실을 풍자해 인기를 끈 개그우먼 이수지 씨의 유튜브 채널 제작진이 재선거 구호 논란에 사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순간 재미보다 불편함을 먼저 느끼는 건지 김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그우먼 이수지가 민원인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고충을 그린 유튜브 콘텐츠입니다. 어르신 지금 업무 시간이 아직 아니어서요. 아니 앉아있는 김에 좀 해주면 되지. 일도 안 할 거면 거기 못하러 앉아있어. 세금만 축내고 말이야. 황당한 민원인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선거 구호가 자막으로 짧게 등장합니다. 그래도 하나씩 처리해보려는데요. 이후 참정권을 위한 재선거 요구를 악성 민원과 같은 맥락으로 표현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제작진은 즉각 장면을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정치적 입장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지만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장면을 사용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참정권 문제를 제기한 재선거 구호가 어떻게 정치적 입장이냐는 반문이 이어지는 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예능으로 풀어냈다가 논란으로 이어진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올해 초 순직자의 사진을 보여주고 사인을 맞추라는 OTT 예능 프로그램도 문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제작진은 고인을 기리기 위해 실명과 사진을 사용했다는 입장이었지만 고인 모독이라는 비판에 결국 재편집해야 했습니다. 보통 웃음은 규범을 깨는 데서 발생하지만 그 상황을 얼마나 나와 거리가 있는 일로 느끼는지가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이야기라고 느끼는 현실엔 쉽게 웃지 못하지만 남의 이야기라고 느끼는 현실은 같은 농담도 더 쉽게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의 서사는 공감과 웃음을 끌어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이 누군가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갈등이거나 상처라면 웃음보다는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8%에서 2.75%로 인상했습니다. 신현송 총재는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 7명 전원의 일치 결정으로 지난 2023년 1월 연 3.25%에서 3.5%로의 인상 이후 3년 6개월 만에 통화 긴축입니다.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의 높은 상승세와 더불어 물가에 대해서는 비용 측면의 간접 효과에 더해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 확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수요 쪽에서 오는 압력을 간과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저희가 금융통화위원회
그 전체에서 어느 정도 좀 컨센서스를 이뤘습니다. 증시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조정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신현송 총재는 금리가 주가를 100% 좌우한다는 평가엔 동의 안 한다며 선을 그었고 정부가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펼치고 있는데 통화 정책과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제 생산성을 높여서 잠재 성장률을 높인다고 하면은 그거는 통화 정책과 뭐 부합한다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신현송 총재는 앞으로의 통화 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국내 경제 개선세와 물가 상승률 등에 근거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와 속도는 물가 상승 압력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점검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물가가 목표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며 2분기 국민소득 통계와 7월 물가를 주의 깊게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통화 정책의 경로라는 것은 사전에 이렇게 결정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저희는 그 정책을 펴겠습니다. 다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는 다음 달 27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미국 반도체주 약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크게 흔들리며 어제 코스피 지수가 7,0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발령되면서 이번 주 내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연휴를 앞둔 목요일 코스피 지수는 6.37% 급락하며 7,000선 밑으로 내려간 6,820포인트로 마감됐습니다. 정규장이 시작되자마자 쏟아진 매도세에 개장 10분 만에 올해 19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25만 원 중반대까지 밀렸고 SK하이닉스는 190만 원 선까지 내주며 184만 원으로 종가를 찍었습니다. 하루 만에 각각 8%, 11%가 빠진 겁니다. 지난밤 ADR로 상장된 SK하이닉스 주가가 9% 빠지는 등 미 증시 반도체주 약세가 국내 증시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미국 AI 투자를 주도하는 기업들의 투자 계획, 캐펙스 계획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지수를 끌어내린 것은 각각 1조 3천억, 2조 3천억을 순매도한 외국인과 기관이었고 개인은 순매수세로 물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마감된 이번 주 코스피 시장은 내내 급등락이 반복된 그야말로 롤러코스피였습니다. 8%가 빠지는 대폭락으로 7,000선이 깨지며 서킷 브레이커가 걸린 검은 월요일에 이어 화요일은 지수가 널뛴 폭이 531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요일과 목요일엔 각각 매수 매도 사이드카가 걸릴 정도로 변동이 컸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의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그간 예상됐던 수준으로 정해졌던 만큼 당장 증시에 큰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한은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둔 만큼 앞으로 금융투자 심리는 갈수록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앞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ETF 상품을 매매하려면 기본 예탁금으로 현금 3천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한 주씩 매매할 수 없고 20주씩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때 갖춰야 할 요건인 기본 예탁금이 기존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해외 증시로의 외화 유출을 막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변재호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변 국장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해외로 나갔던 투자 수요가 들어온 것이 있고 추가로 나가려던 것이 막힌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예측 시장에서 미국 정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돈을 번 사람 가운데 한 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원고 담당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가브리엘 페레즈 대통령 부보좌관 겸 기술고문을 예측시장 칼시에서 내부자 거래를 한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ABC와 CNN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성행하는 예측시장은 특정 정치, 사회적 사건과 관련한 예측에 돈을 거는 플랫폼으로 폴리마켓과 칼시 등이 대표적입니다. 페레즈는 대통령이 연설할 때 연설 원고를 띄우는 텔레프롬프터 담당자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어떤 단어나 문구를 쓸지 예측하는 언급 시장에서 베팅했습니다. 한미가 유사시 군용물자를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연합 군수지원 훈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시행했습니다. 한국과 재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일사불란한 상륙 절차를 숙달했는데 전시 작전권 전환을 위한 연합작전 능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인 기자입니다. 수송선에 실려온 미국 해병대 전술 차량이 부유식 부교를 건너 육지로 향합니다. 인접한 곳에 설치된 또 다른 부교를 우리 군의 K1 전차와 화생방 정찰 차량이 줄지어 건넙니다. 유사시 항구가 파괴된 상황을 가정해 장비나 탄약, 유류 같은 군용물자를 육지로 옮기는 한미 연합훈련이 9년 만에 열린 겁니다. When a fixed port is unavailable, the CJLOTS operation gives the combined alliance options. 이번 훈련은 미 수송사령부 장비뿐 아니라 지난해 우리 해군이 새로 도입한 자체 양육 장비가 처음으로 동원됐습니다. 48시간 안에 미군 물자를 우리 장비로, 우리 물자를 미군 장비로 2배가량 신속히 하역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상륙한 군수품은 육로와 철도, 수송기 등을 통해 전방부대에 보급됩니다. 폭염에 나흘 동안 진행된 이번 훈련은 한미 장병 4,400여 명과 장비 600여 대가 참가해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수송, 보급작전 양상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드론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방어 체계는 필수가 됐고 급히 부족한 물자는 3D 프린터로 찍어냅니다. 전쟁에 있어서 지속 지원은 정말 중요합니다. 군수품들이 비행기와 그 밖에 육상 수송수단을 통해서 우리 전투부대로 가는 데 있어서 한미가 연합으로 상호 운영성을 검증하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훈련입니다. 훈련 기간엔 야전에서 100명 이상 대규모 전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연합 응급의료훈련도 병행됐습니다. 지상과 해상, 공중을 아우르는 통합 군수지원 체계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 우리가 갖춰야 할 능력이기도 합니다. YTN 나힌입니다. 중국이 상하이에서 이 세계 인공지능 대회를 열고 첨단 기술 굴기를 과시해 나섰습니다. 전시장 안은 물론 밖에서도 이른바 체화지능의 요체인 AI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설거지를 돕거나 악기를 연주하고 아예 행사 진행 요원으로 나서기도 합니다. 请问 H1 场馆怎么走?您从我左前方的门出去，坐扶梯下去就可以了。 상하이에서 열린 2026 세계 인공지능 대회에서 만날 수 있는 로봇들입니다. 전시장뿐만 아닙니다. 로봇 점원이 맡은 편의점이나 무인 AI 식당이 시내 문을 연 지 오래입니다. 我们这里每天吃的味道蛮好的，希望以后多推广这样机器人炒菜。 중국 로봇 기업 에지봇은 공장에 투입된 G2 모델 8대의 작업 모습을 엿새간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64시간 동안 17,625개의 태블릿을 검수했는데 99.989%의 작업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사람은 로봇의 배터리를 갈 때 잠시 등장할 뿐입니다. 所以我们更多是看它长期运行的一个稳定性、良率、易维修、易保养，能快速的这个部署机器人本身的一个综合的。 한때 짝퉁 가전업체란 오명을 썼던 샤오미, 이젠 전기차 공장에 인턴 로봇을 투입합니다. 두 발로 서서 물건을 옮기고 정교한 손가락을 활용한 세밀 공정은 98%의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업계 선두인
테슬라 기가팩토리의 옵티머스를 턱 밑까지 추격하는 기술력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낙태죄 폐지 후 7년, 대체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이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임신 중지 약물 유통은 위험 수위에 다다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대로 두는 건 방치라며 급제동을 걸었는데 의료계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먹는 임신 중절 약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 신청이 접수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임신 중지 허용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할 대체 입법은 7년째 없고 식약처도 해당 약품을 심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 직구로 한 알에 50만 원 넘게 주고 사서 몰래 복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미프진 같은 임신 중지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하다 적발된 건수는 최근 5년여간 3,189건에 달합니다. 특히 SNS 등을 통한 유통은 지난 2024년 116건에서 1년 뒤 313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건 방치라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허용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우리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서 복용하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정부는 일단 의사가 임신 중지 약물 사용을 판단해서 처방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많은 국가에서 법령 규정 없이도 제품 설명서가 있는 허가 사항과 또 지침 등으로 약물 사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식약처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정부가 제도 미비에 대한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조치라고 비판하며 강행 시 전면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작정하고 소매를 걷어붙인 정부가 이번엔 빠른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무더위 속에 보양식 한 그릇 챙기려 해도 한 그릇에 16,000원을 훌쩍 넘어선 삼계탕 가격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렇다 보니 식당을 찾는 대신 마트에서 재료를 사다 직접 끓여 먹거나 간편식으로 해결하려는 실속형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KCTV 제주방송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마트입니다. 초복을 맞아 생닭과 마늘, 각종 약재 등 삼계탕 재료를 고르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분주하게 이어집니다. 마트 측도 초복 대목을 잡기 위해 할인 행사 등을 통한 보양식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외식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식당 대신 집에서 직접 보양식을 챙기는 소비 트렌드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집밥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지금 매장에 진열된 제품들을 좀 저렴하게 토종닭이든 삼계탕 재료를 판매하고 있고요. 그 외로 간편식 제품들을 많이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올해 전통시장에서 4인 기준 삼계탕 재료를 구매하는 비용은 35,260원으로 1인분으로 환산하면 8,800원 수준입니다. 지난해보다 2.8% 하락한 수치로 찹쌀 가격이 20% 이상 떨어지고 연계와 수삼, 마늘 등 주요 재료 가격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 영향입니다. 이처럼 집에서 끓여 먹는 삼계탕 가격은 1인당 8,000원 정도면 충분하지만 밖에서 사 먹는 삼계탕 가격은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21년 한 그릇에 12,000원대였던 삼계탕 가격은 올해는 16,000원대 후반까지 뛰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6.3% 오른 수치입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가격은 단순 재료비뿐만 아니라 매년 오르는 인건비와 임차료, 전기, 가스 요금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각종 고정비로 인해 외식 가격을 쉽게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가격이야 뭐 많이 저렴하죠. 지금 뭐 방송에 보니까 뭐 18,000원이니 뭐 하던데 집에서 하게 되면 불과 10,000원이면 돼요. 재료비 하락과 외식비 상승이라는 상반된 흐름 속에
주머니 사정에 맞춰 보양식을 즐기려는 여름철 소비 풍속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도 건강관리가 쉽지 않은데요. 반려동물이 시원하라고 털을 짧게 자르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김은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덥고 습한 여름철, 털이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름이라 더위 때문에 아이들이 걱정이 됩니다. 더운 날씨에는 식욕이 떨어지고 활동량이 줄거나 탈수가 올 수 있어서. 하지만 시원하라고 털을 짧게 깎는 경우 반려동물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 달리 강아지와 고양이는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털이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중모를 가진 강아지나 고양이의 속털은 가늘고 촘촘하게 나 있는데 그 사이에 공기를 가둬 공기층을 만듭니다. 이 공기층이 외부의 열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밖에서 들어온 공기도 차단하고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도 차단하는 아주 그런 방어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오히려 털이 없어지면 외부의 햇볕이 직접 들어와가지고 체온 조절이 훨씬 더 어렵게 돼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속털이 많이 빠지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엉키고 뭉쳐 공기층 기능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털을 짧게 자르기보다는 빗질을 자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빗질을 해주면 엉킨 털이 풀리고 죽은 털이 빠지면서 통풍이 원활해집니다. 하지만 너무 긴 털도 여름철에는 덥고 활동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공기순환과 피부를 보호해줄 수 있는 수준으로 자르는 게 좋습니다. 가위 위주로 자를 수 있는 1cm 이상의 미용을 많이 권해주고 있어요. 너무 바짝만 밀지 않으시는 쪽으로 가지고 이중모를 가진 아이들은 겉털과 속털이 같이 자라기 때문에 속털에 브러싱을 해서 죽은 털을 빼주셔야 돼요. 무더운 여름, 반려동물들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 FTA 등 외국과의 협상에서 농축산 분야는 양보를 요구당한다며 확실하게 보상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이것 때문에 농민들이 화가 난다고 한다며 결국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소한 정부에서 그 부분은 책임을 져줘야 하고 만약 부담되면 FTA 등으로 혜택받는 기업이 이익에서 일부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농민단체들과 구체적인 협의를 해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부처 15곳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교육부와 법무부, 국방부 등 9개 부처에서 운영 중인데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15개 부처에도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흘간의 연휴를 맞아 어떤 계획 세우셨나요? 비 소식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모처럼 찾아온 연휴에 나들이 나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고속도로는 나들이 차량들로 인해 주로 지방 방향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 지방 방향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동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 위론 주의하실 사고 지점이 있습니다. 55번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안동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뒤쪽으로 1km 정도 후방 정체에 이어집니다. 전방 주시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직 오전 7시가 되기 전이지만 고속도로 정체 빠르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 강일부터 서종 사이로 한 번에 24km나 속도 내지 못하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도 군포 부근에서 평균 속도 뚝 떨어지는데 이후로도 마성터널부터 양지터널 사이로 10km가량 길게 막힙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순산터널과 비봉 부근에서 주춤하겠는데요. 이후로 충남 지역 지나신다면 현재 비로 인해 젖은 구간이 많습니다. 평소보다 최소 20% 이상 속도 줄여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해 주셔야겠습니다. 안전거리도 평소보다 더 넉넉하게 유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 나다윤이었습니다. 제헌절인 오늘 충청과 남부에 계신 분들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영남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충남 보령에는 시간당 30mm의 매우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충청과 남부에 비가 옵니다. 충청과 경남을 중심으로 최고 60mm, 또 호남과 경북에도 5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비가 확대합니다. 오늘 밤사이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데요. 모레까지 중부를 중심으로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강릉이 25.7도, 대구가 26.9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구도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